그 여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나?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리고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그랬어. 모든 걸 잃은 남자 앞에 단 하나의 진심이 남았다. 하지만 그 진심은 어떤 대가로 돌아왔는가? 전문가도 예상치 못한 정밀하게 설계된 이혼, 거짓 증거, 무고한 혐의,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진실의 조각.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신뢰를 잃은 순간부터 한 남자의 세계가 어떻게 무너졌고 또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버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반지가 도착했을 때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예고 없이 도착한 한 줄의 문자.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그 문장은 내 삶을 두 동강 냈다. 결혼도, 신뢰도, 그리고 내가 그토록 쌓아온 모든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감정을 걷어냈고 머릿속을 비운 채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숨기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오직 사실만으로. 나는 강준호, 42, 국내 최대 물류기업의 회장이며 새 대륙을 오가는 선박들의 흐름을 지휘한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15년, 주 70시간 넘는 노동과 숱한 전략적 선택과 수없이 많은 포기를 견뎌야 했다. 내가 지켜온 단 하나의 사적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아내 하예진과의 결혼이었다. 하지만 사업만큼 단단하길 바랐던 그 관계는 의외로 쉽게 흔들렸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땐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진은 경영대학원을 막 졸업한 열정 넘치는 신입이었고 내 안에 추진력과 멈추지 않는 집념의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우리는 11년 전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예식보다 미래에 투자하자고 말했고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몇 년은 진심으로 행복했다. 함께 첫 부동산을 샀고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위치한 바다, 전망 펜트하우스를 함께 꾸몄다. 아이에 대한 얘기도 종종 나왔지만 조금만 더 사업이 안정되면이라는 말로 늘 미뤘다. 그 펜트하우스는 언젠가부터 점점 조용해졌다. 가전은 고급스러워졌고 옷장은 늘 새 향수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공간엔 우리가 없었다. 예지는 점점 회사에서도 멀어졌고 그녀가 나와 함께하던 모든 자리에서 사라졌다. 청담에서 처음 보는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찍힌 SNS 사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녀. 대화는 점점 의례적이 되었고 일정 조율 외엔 아무런 온기 없는 메시지들만 오갔다. 그런데도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날 그 문자 하나에 나는 생각보다 깊게 부서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싱가포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펜트하우스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 정도로. 그날 아침 그녀의 절친 오민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당장 집에 가보세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장요. 무조건. 민주는 내가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청담동 사교계에서 늘 뭔가를 과장하는 편이었고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예진과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그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집에 들어서자 현관 옆 유리볼에 그녀의 자동차 키가 놓여 있었고 코트는 평소처럼 정돈돼 있었다. 정상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상하리만치 완벽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익숙한 이름, 내용은 단 한 줄. 이혼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제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놀람도 절망도 아니었다. 몸 안을 채운 건 철저히 절제된 분노. 나는 조용히 답장을 썼다. 알겠다. 서랍에 있던 위스키를 꺼내 2손가락만큼 따랐고 의자에 앉아 밤바다 불빛을 바라봤다.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고 머리는 맑았다. 계산은 시작되었고 반격의 순서가 세워졌다. 나는 분노하지 않는다. 나는 복수한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3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금융팀, 두 번째는 정인우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단 한 번 기회를 준 뒤 끝까지 충성해온 전직 정보국 요원이자 보안팀장 강도윤이었다. 모두 추적해 누굴 만나고 어딜 다니고 무슨 짓을 하는지. 방법은 묻지 않아. 결과만 보고해. 도규는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신뢰했다.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엔 첫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비행기 예매, 호텔 체크인 기록, 카페와 레스토랑 영수증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름, 유태석.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세 곳을 맡은 건축사무소 대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파티에 앉았고 지금은 내 돈으로 생활하며 내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차갑고 얇게 잊히지 않을 정도로. 두 번째 타깃이 정해졌다. 그 잔은 우리 부부의 식탁에서 잔을 들었고 내가 마련한 파티에서 내 아내 옆에서 웃었다. 그런 얼굴로 내 돈을 받고 내 아내를 품었다. 나는 위스키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그리고 복수를 위한 술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치. 예진 이름으로 발급된 플래티넘 카드 전부 해지. 공동, 계좌 접근 권한 차단. 매달 송금되던 생활비 중지. BMW X7 리스 계약, 즉시 해지 전환. 나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감정 없는 방식으로 모든 연결을 끊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정인우 변호사에게 이재필, 김명숙 부부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예진의 부모, 나를 아들처럼 아끼던 그들이었지만 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을 것이다. 편지는 예의를 갖췄지만 메시지는 분명하게 박혀 있었다. 5해 전 강릉에 구입해 우리 부부 명의로 남겨놓은 별장. 그 집은 이혼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다. 그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회의 중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들은 이 일과 관련 없잖아요. 관련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압박점을 만들고 그 위에 압박을 가하는 것. 그게 협상이죠. 예진의 문자가 온 지 3일째 되던 날, 분기 실적 보고서를 넘기고 있던 내게 강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자료를 건넸다. 예진 씨와 유태석, 최소 8개월 전부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태석의 회사가 우리 본사의 신사옥 설계 계약을 따낸 직후부터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지 않고 서류 한 권을 더 밀었다. 유태석의 회사 조만간 무너집니다. 미국 피닉스 쪽 개발 사업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했다가 부실화됐고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현금 흐름은 이미 말라붙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아내와 관계를 가지면서 그 여자를 통해 내 계약을 건드린다고? 욕심 많은 멀티태스킹이네. 그때 걸려온 전화. 모르는 번호였다. 강 회장님이시죠? 배상욱 변호사입니다. 현재 부인 측 이혼 소송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응답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회장님의 조치들은 법적으로 재정적 학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사전 통보 없이 차단한 건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거든요. 나는 단지 아내가 원한 이혼에 맞춰 재정 분리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녀의 요청이었고 변호사님이 조언하셨을 테니까요. 예진 씨는 이혼 절차 중에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수입 안에서 유지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영원이겠군요. 이런 방식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긴급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 아내는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요청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접촉까지 포함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숨죽인 분노가 느껴졌다. 그녀는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생계라. 제주 포시즌 리조트에서의 스파, 샴페인 디너, 최근 구입한 까르띠에 팔찌. 그중 어느 게 기본인가요? 잠시의 정적이 흘렀고 나는 그가 예진의 씀씀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직접 만나죠. 결국 배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제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 고객은 내 계약에 생계를 의존하는 남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도 내 회사에서 78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고 있죠. 아직 이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가를 치를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피해자의 수는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다시 강도윤을 호출했다. 배상욱 변호사,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전부 가져와. 경력, 사생활, 재정 상황까지. 약점이 필요해. 이미 수집 중입니다. 도윤이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유태석, 내일 우리은행 본점에 미팅이 있습니다. 긴급 자금 대출을 신청한 듯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규 사업 제안건으로 이야기 좀 하자고. 어떤 제안입니까? 우리은행이 자기네 최대 기업 고객이 누군지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기회쯤 되겠지. 도윤이 사무실을 나서자 이번엔 지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민준한테 연락 받았어. 지금 대체 무슨 일이야? 하예진이 이혼하겠다고 하더군. 나도 동의했어. 생활비며 카드며 다 끊었다던데. 생필품도 못 사게 됐대. 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90만 원짜리 시계가 있잖아. 배고프면 팔면 되지. 준호아. 지민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너 많이 상처받았구나. 상처받은 게 아니야. 난 손해를 계산 중이야.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념일을 까먹는 게 실수지. 8개월 동안 내 사업 자금을 써가며 바람피운 건 선택이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너 알고 있었어? 지민의 짧은 머뭇거림이 모든 답이 되었다. 얼마나 됐어? 몇 달 전쯤부터 눈치챘어. 예진이한테 말했어. 끝내든지 직접 말하라고. 근데 넌 말 안 했지. 넌 내 오빠고 그녀는 내 형수야. 난 그 중간에 키웠어. 지민아, 나한텐 중간이란 없어. 그걸 너도 알잖아.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무 말 없이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배신의 대가를 치를 사람들의 목록이 머릿속에서 또 한 줄 더해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강준호는 평소처럼 정확하게 하루를 쪼개어 살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같은 루트로 헬스를 다녀오고 똑같은 커피를 마시며 하루의 시작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를 오래 지켜본 이들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이미 단호하던 그의 경영 스타일은 이제 무자비함으로 진화했고 그는 회의 없이도 과감한 결정을 내렸으며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주요 파트너십은 모두 재검토 대상이 되었으며 인사구조는 거침없이 재편되었다. 기업은 여전히 돌아갔지만 강준호 본인은 더 이상 경영에 몰두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정보 수집. 강도윤은 정교하게 정리된 한 권의 자료를 제출했다. 하예진과 유태석의 이동 동선, 통화 내역, 금융 흐름, 그리고 약점. 모든 것이 숫자처럼 배열돼 있었다. 유태석은 한때 대대로 내려오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 유산은 그의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기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창립하고 아버지가 확장한 건축 사무소는 그의 무능한 리더십 아래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의 외과의사 한서영과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자녀 둘은 서울국제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그는 가족보다 기회를 선택했다. 처음엔 단지 강준호의 아내와의 관계가 기회였고 준호와의 인맥을 노린 접근이었지만 지금은 감정과 계획이 혼재된 일종의 미래 설계로 진화하고 있었다. 본사 신사옥 공사비 마지막 지급만 받으면 두 사람은 런던으로 떠날 계획입니다. 현지 부동산 개발사와 협력 제안도 들어온 상황입니다. 내 돈으로 새 인생을 짜겠다는 거네. 강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프로젝트가 걔네 유일한 희망인가? 그렇습니다. 막대한 빚을 청산하고 런던 이주 자금을 마련하려면 그 지급금이 필수입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배상욱 변호사는 강남권 상류층 이혼 전문입니다. 공격적인 협상 스타일로 유명하죠. 다만 지금은 너무 많은 건을 동시에 맡고 있어서 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년엔 나파밸리 와이너리에 투자하려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는데 그 투자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또 뭐 있나? 현재 동시에 고위층 이혼 소송 3건을 맡고 있습니다. 하예진 씨 사건 포함해서요.
그의 사무실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좋아. 강준호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줘. 정신 못 차리게. 강도윤은 다시 자료를 이어갔다. 하예진 씨, 지금 서울 시내 아처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태석, 일주일에 3번 방문합니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현금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룸서비스, 스파, 쇼핑까지. 지금 속도라면 2주 안에 통장이 바닥날 겁니다. 그녀 부모님은?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이재필 씨가 어제 사무실에만 17번 전화하셨습니다. 내일 직접 통화하지. 강준호가 짧게 대답했다. 서지민은 2번 연락했지만 예진 씨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민 씨가 미리 말하지 않은 걸 원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예진은 고립되고 있었고 그녀의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준호는 가장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인 민기준을 클럽의 프라이빗 룸으로 불렀다. 기준은 15년 전 준호가 직접 채용한 첫 번째 직원이었고 지금은 유럽 지사 전체를 맡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예진에게는 어떤 감정도 없는 사람이었다. 너 꼴이 말이 아니다. 기준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니, 기능은 유지되는데 생명력은 없어 보여. 기준은 정면을 바라보며 묻는다. 넌 뭘 바라는 거야, 결국? 완전한 승리. 완전한이란 뭐지?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유태석은 전부 잃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을 도운 자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하지. 기준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너의 삶은?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건 너답지 않은데. 넌 항상 세수 앞을 보는 놈이었잖아. 이번은 달라. 개인적인 일이니까. 기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해야 해. 복수는 순간은 짜릿하지만 앞으로 20년을 세울 기반으로는 엉망이야. 잠시 생각에 잠긴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하지? 범죄에 맞는 벌은 반드시 줘야지. 하지만 그깟거미 한 마리 잡겠다고 집 전체를 태우진 않을 거야. 그날 밤 준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예진의 옷장이 있는 방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가볍게 남아 있었고 그건 결혼 10주년 때 그가 직접 고른 고급 향수였다. 그는 옷장에 걸린 드레스를 손끝으로 하나씩 훑었다. 각각의 옷들이 추억이자 흔적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을 꺼내 10주년 기념일 사진을 열었다. 지중해 요트 위 샴페인을 흘리며 웃던 예진. 그의 눈을 바라보던 그 눈빛은 사랑이었다고 믿었었다. 그게 모두 연기였을까? 그녀는 언제부터 사랑을 멈췄던 걸까? 아니, 과연 처음부터 그 마음이 진짜였던 적이 있었을까? 그 의문은 다시 그의 심장을 전투태세로 끌어올렸다. 이번 이혼에서 그는 단순히 이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하예진과 유태석이 믿고 의지한 모든 기반을 지워버릴 것이다.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뼛속까지 느끼게 할 것이다. 그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정 앞당겨 2주 안에 전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건 좀 무리인데요. 무리든 말든 해야 해. 그리고 도윤아, 이제 한서영을 만나야 할 때야. 유태석은 스스로를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균형을 잘 잡는 마스터라 여겼다. 건축가로서 그는 아름다움과 기능을 동시에 갖춘 구조물을 만드는데 자부심을 가졌고 그 철학은 사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다. 겉으로는 단정하게, 속으로는 철저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가 진짜로 원한 건 하예진, 그리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회사를 벗어날 자유였다. 그가 예진을 처음 본 건 청담의 자선행사 갈라에서였다. 그녀의 우아함과 지성은 단숨에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가 서준호의 아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당시 그의 회사가 대형 신사옥 프로젝트를 두고 건축사무소를 검토 중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회가 너무나 분명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목적의 접촉이었다. 점심 미팅, 디자인 회의, 저녁 술자리에서의 제안 검토. 그녀는 그에게 사업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실제로 그녀의 의견은 몇몇 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전문적인 협력에서 친밀한 우정으로, 그리고 가벼운 장난과 유혹으로, 결국엔 훨씬 더 위험한 감정으로 깊어졌다. 유태석은 애초에 사랑에 빠질 계획은 없었다. 더군다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의지도 없었다. 하지만 회사의 재정은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한서영과의 결혼은 껍데기뿐인 형식이었다. 그런 와중에 하예진은 감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자신을 구원해주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유태석은 서울 아처 호텔의 바에 앉아 하예진을 기다리며 처음으로 자신에게 스멀거리는 의심의 전율을 느꼈다. 지난 한 주는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우리은행은 사전 승인까지 끝낸 대출을 돌연 거절했고, 중요 고객과의 3건의 미팅은 이유 없이 취소되었으며, 결정적으로 본사 신사옥 현장에서는 시공, 검사 중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심지어 수억 원이 들 수 있는 재설계의 필요성까지 언급되며 상황은 순식간에 위기로 치달았다. 잠시 뒤 하예진이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불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금전적 지원이 끊기고 난 뒤 하예진은 처음으로 절제된 소비라는 걸 배워야 했고, 그녀에게 그것은 굴욕에 가까운 경험이었다. 하워드가 말하길 서준호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재판으로 끌고 간다고 해. 예진은 마티니를 주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가능해?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은 뭐든 가능하지. 하워드조차 이런 식의 대응은 처음이라더라.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거의 작전이야. 그녀의 말엔 씁쓸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때 태석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회계사에게서 또 다른 이메일. 유동성 경고. 예진이 그 시선을 끌며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해. 서준호가 이대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신사옥 프로젝트 거의 끝나가. 마지막 대금만 받으면 숨 좀 돌릴 수 있어. 태석이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그 지급을 막으면? 그 말은 태석조차도 부정하고 있던 두려움을 입 밖에 꺼낸 질문이었다. 그가 대답하려는 찰나 또 한 번 전화가 울렸다. 회사 내선이었다. 잠시만, 이건 꼭 받아야 해.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자 현장 소장이 급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태석 대표님, 방금 서준호 회장 명의로 시공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예산도 맞췄고 일정도 정상이야. 구조 안정성 문제를 근거로 외부 업체가 투입되어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완공까지 수개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태석의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이 명령 누가 최종 승인했지? 서 회장님 직인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고 돌아선 자리엔 이미 한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한서영,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단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정밀하게 나를 세우고 있었다. 예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변호사를 통해 듣는 것보단 내가 직접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왔어요. 예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얼마나 알고 계셨죠? 저와 당신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3개월 전부터요. 런던 계획에 대해서는요? 어제 알았어요. 태석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극도로 조심스럽게 계획했던 이주 준비. 어떻게 알았지? 서영아, 그건 난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막았다. 어제 이혼 서류 접수했고 내 변호사가 내일 당신 쪽으로 연락할 거예요. 그녀는 다시 예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얻은 게 뭔지 알고 싶을 거예요. 아내와의 15년을 거짓으로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가업까지 무너뜨린 남자. 그게 당신이 택한 사람이에요. 서영이 떠난 후 예진은 태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경계와 실망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당신 회사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유동성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신사옥 프로젝트만 끝나면 지금 내 남편이 그걸 중단시켰어. 당신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 말이야. 그들의 대화는 이미 주변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고 태석은 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진정하자. 이건 분명 서준호가 우릴 갈라놓으려는 작전이야. 그럼 런던 계획은 어떻게 한 거야? 한서영이 어떻게 알았냐고. 예진의 목소리는 더는 숨기지 않았다.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은 곧 사실을 증명했다. 그날 밤 늦게 예진이 호텔 침대 옆에서 뒤척이며 잠들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태석의 휴대폰 화면이 빛났다. 발신자 이상의 문자 한 통. 브리스톨 개발사와의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서준호 회장님의 안부 전해드립니다. 런던 진출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무너졌다. 태석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서준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태석의 미래를 해체하고 있었다. 절단 작전이라 불린 이 계획의 12일째 자정, 서준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정밀하고 빠르게 작동되고 있었다. 유태석의 회사는 최근 직원 6명을 정리했고 하예진은 자금 부족으로 아처 호텔을 떠나 한 단계 낮은 등급의 호텔로 옮겼다. 배상욱 변호사는 다른 주요 사건에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효율적인 변호사라는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만족스러운 건 예진과 태석 사이에 깊이 박힌 불신의 쇠기였다. 최근 두 사람의 다툼은 격해졌고 호텔 보안팀이 2차례나 개입할 정도였다. 그때 내부 인터폰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 회장님, 한서영님께서 오셨습니다. 서준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한 타이밍. 들여보세요. 한서영은 침착한 걸음으로 내 사무실에 들어섰다. 수술실에서 수없이 생사갈림길을 넘나든 사람이니 이 정도 되면은 감정의 파동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겠지.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비즈니스 제안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죠. 나는 차분하게 받았다. 그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세요? 한서영 씨가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죠. 그녀는 내 눈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과 같은 걸 원해요. 진실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것. 15년간 바람둥이와 살아온 사람치곤 냉정한 분석이군요. 그녀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이 바람을 피운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참았죠. 하지만 지금은 선을 넘었어요. 말이 끝나자 그녀는 USB 하나를 꺼내 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수년간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어요. 이중장부, 가짜 적자, 허위 청구. 증거가 여기에 다 있어요. 나는 USB를 들었다. 왜 저한테 주시죠? 이혼 재판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의 절반이에요. 이미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죠. 그녀는 짧게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말했다.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제 남동생에게 시드니 지사의 자리를 주세요. 둘째,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학비 지원을 약속해 주세요. 셋째, 저희 가족은 어떤 여파에서도 제외시켜 주세요. 모두 합리적인 조건이었다. 좋습니다. 조건 받아들이죠. 단, 이 거래는 철저히 비밀이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 멈춰 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두 사람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의미가 있습니까? 있어야죠. 사랑은 드물고 배신은 흔하니까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내가 예상한 수준 이상이었다. 태석은 단순한 부실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명백한 사기범이었다. 이중장부, 자재 바꿔치기, 계약서 조작. 이건 단순한 협상의 도구가 아닌 형사 고발이 가능한 폭탄이었다. 웨스트리지 아카데미 이사회 인물들 전부 조사해. 민기준한테도 연락해서 시드니 지사 인사 일정 확정해.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하예진의 아버지 이재필.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말투에도 기운이 없었다. 예진이가 어떤 잘못을 했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명숙인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결혼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과도 감수했어야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삽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한 듯 말했다. 부모까지 건드리면 뭐가 달라지겠나? 아무것도요. 하지만 그녀는 알아야 합니다.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잠시 망설이다 조건을 제시했다.
하워드 변호사를 해임하고 내 조건에 동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별장은 어르신 명의로 남기고 생활비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이건 자비입니다. 그가 떠난 후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하예진 씨가 서지민 씨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개입하지 마세요. 대신 전부 녹음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경제적으로 파탄내려는 거 알아. 이해하고 있어. 예진의 말에 지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 전혀 몰라.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더 명확하게 말했다. 금전적 압박은 시작일 뿐이야. 오빠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랑 유태석이 그려온 미래 자체를 분해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다시 들으며 입가에 스치듯 미소를 지었다. 지민은 계속했다. 런던 이주? 절대 못 가. 태석 회사 한 달 안에 파산해. 너 주변의 문 지금 하나씩 닫히고 있어. 신뢰, 기회, 평판 다. 예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오빠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리고 민기준이 창고 미팅 얘기도 해줬거든. 창고 미팅. 그게 뭐야? 지민은 순간 망설였다가 짧게 말했다. 벌써 말이 많았네. 지민아, 제발 말해줘. 오빠가 위험한 걸 계획하고 있다면 강준호는 손을 더럽히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린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그녀는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충고는 하나야. 오빠가 제시한 조건 받아. 카드 정지보다 훨씬 덜 아플 거야. 예진은 한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움직이지도 못했다. 마시지도 못한 커피만 식어가고 있었다. 그 장면을 들으면서 나는 느꼈다. 거짓말로 만든 창고 미팅이라는 말 한마디가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공포와 불신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나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1단계 종료. 이제 2단계가 시작이었다. 17일째 되는 날 배상욱 변호사는 내 사무실로 12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 모든 통화는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됐다. 그가 자랑하던 공격적 협상은 이번엔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그 시각 나는 브리스톨 개발사 대표 정우석과 미팅 중이었다. 이 정보가 없었으면 저희는 유태석 회사에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할 뻔했어요. 그는 탁자 위에 놓인 태석의 회계 부정 자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신뢰 없는 파트너를 제거하는 일부터가 좋은 합작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태석을 철저히 배제한 채 브리스톨 개발과 머서 코퍼레이션 간의 합작법인 설립에 돌입했다. 그날 오후 예진은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신용카드 모두 승인 거절, 청구서 미납액은 $18,000에 달했고 호텔 측은 결제 전까지 짐 인도도 거부했다. 몇 분 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재필. 강준호 예진이가 조건에 동의했네. 전부.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정인우 변호사 사무실로 오시게 하세요. 혼자. 다음 날 오후 내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예진은 이미 앉아 있었다. 화장은 거의 지워졌고 명품 옷은 구겨졌으며 표정엔 지침만이 남아 있었다. 하워드는? 내가 조용히 물었다. 해고했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녀는 담담히 답했다. 곧 정인우 변호사가 두꺼운 합의서를 들고 들어왔다. 법적 대리인 없이 서명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끝냅시다. 예진은 그의 말을 끊었다. 서류는 잔인할 만큼 간결했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지분 없음, 소유물과 $50,000 일시금만 받게 되어 있었다. 그 금액은 그녀가 소장한 귀금속 일부보다도 적은 액수였다. 오늘따라 말이 없네. 그녀가 말했다. 더는 할 말 없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이미 알고 있어. 태석은 널 들어줬겠지. 나는 사업에 빠져서 너를 챙기지 못했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넌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 사람은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좋아. 시적인데 늦었어. 그녀는 마지막 서명란 위에서 손을 잠시 멈추었다. 서명하면 그 다음은
그냥 사라져. 부모님은 집을 지킬 수 있을 거고, 넌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예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러나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한때는 정말 사랑했었어.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충분하지 않았지. 나는 담담히 답했다. 그녀가 떠난 뒤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생각보다 쉽게 끝났네요. 절박하니까. 그리고 지금 끝났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혼은 끝났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심판은 이제 시작이야.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나갔을 때 태석은 마치 주먹으로 턱을 맞은 사람처럼 무너졌다. 스테파니, 놀랍게도 그녀는 아주 꼼꼼하더군. 내 불륜, 그리고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몇 년 전부터 다 기록하고 있었어. 그 순간 태석은 눈을 감고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야 전체의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준비해둔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오늘 밤 푸에르토 바야르타로 가는 편도 티켓, 현금 5만 달러, 그리고 새 신분을 만들어줄 사람의 연락처. 그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거절하면 구조적 결함 관련 자료를 언론에 흘릴 거야. 그러면 검찰은 혐의를 공공안전위협으로 상향할 테고, 넌 부실, 시공으로 사람 죽일 뻔한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서 10년 살아야지. 감방 안에서 꽤 인기 많을 거야. 그는 긴 침묵 끝에 중얼거렸다. 넌 모든 걸 계산했군.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널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계산한 뒤 그중 널 살려주는 선택을 한 거야. 그걸 자비라고 착각하진 마. 태석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나는 덧붙였다. 도윤이 너를 비행장까지 데려다 줄 거다. 누군가에게 연락하거나 계획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딜은 무효다. 이해했나? 알겠어. 그가 차에서 내리기 전 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한 가지만 묻자. 그 여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나? 이번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래, 그랬어. 그게 듣고 싶었던 거야? 아니, 예상한 대답이야. 잘 가라. 유태석. 그가 떠난 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속보, 사기 혐의 건축가, 돌연 해외 실종. 다음 단계는 이미 예열돼 있었다. 3일 후 예지는 혼자였다. 합의금으로 간신히 얻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매달리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듯 숨어 있었다. 지인, 기자, 연예가 칼럼니스트까지 태석의 몰락과 실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전화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뉴스 속 태석은 차가운 사기꾼이었다. 부실 자재로 목숨을 위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 건축가. 심지어 전 직원들까지 줄줄이 증언에 나섰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예지는 아직 혼란 속에 있었다. 진실을 반쯤만 믿고 있었고 나머지는 감정에 휘둘려 흔들리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지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여기까지 와서 그 말하려고? 예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나는 들을 수 없었지만 지민은 준비된 말을 던졌을 것이다. 예진의 머릿속에 마지막 단서를 남기기 위한 말. 지민은 책상 위에 USB 하나를 내려놓았고 그녀가 떠난 후 예진은 조심스레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 조용히 무너졌다. 태석이 시공업체들과 나눈 이메일, 자재를 어떻게 속이고 비용을 어떻게 줄이며 어떻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를 논의한 대화들. 심지어 내 본사 프로젝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RM은 공사 현장엔 절대 안 와. 구분 못할 거야. 마진율 12% 증가. 그 문장을 보고도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회사를 갉아먹던 회계 조작 기록도 있었다. 그가 말한 런던으로의 새로운 시작은 단지 도피용 뒷문이었다. 예지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를 위해 버린 모든 것이 결혼, 안정, 이름, 체면 전부 태석의 계산 위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경찰이 움직였다. 금융범죄수사대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참석한 적도 없는 회의에서 이름이 언급됐고 수사기관은 그녀를 단순 참고인이 아닌 공범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예진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준호. 그녀는 그렇게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이제 마지막 장을 넘길 시간이었다. 첫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예상대로였다. 하예진, 이게 당신 짓이야? 전화기 너머 그녀는 숨도 고르지 않은 채 쏘아붙였다. 내가 태석의 죄를 뒤집어쓰게 만들려고 날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나는 조용히 인사부터 했다. 안녕, 하예진. 러셀 형사한테서 연락 받았겠네. 그 질문에 답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두려움도 묻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스스로 말하도록 기다렸다. 너는 함정을 판 게 아니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날 지켜줄 생각도 없지? 태석의 사업에는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 회의가 열렸던 장소에서 찍힌 내 사진, 거기 적힌 내 서명, 내 카드로 결제된 식사 내역까지 그것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 그건 아주 정교하게 배치한 증거들이었다. 나는 직접 손대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그 속에 있었다. 왜?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이혼이면 됐잖아. 그걸로 끝낸다고 했잖아.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넌 태석이 널 소중히 여긴다고 했지. 그가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렇다면 이제 그가 그걸 증명할 차례야. 그가 안 나타나면? 그럼 내가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걸 깨닫게 되겠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뿐이었다. 도망치든가, 싸우든가, 혹은 유태석이 마지막으로 나타나 주기를 바라든가.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날 밤, 하예진은 결국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그 사람은 날 파멸시키고 싶어 해. 그녀는 울먹였다고 들었다. 이재필은 나와 이야기하려 했지만 나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도 이제는 깨달았겠지. 내가 다시는 그 집안의 누군가와 가족처럼 지내지 않으리라는 걸. 예진은 결국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줄 마지막 선택지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30분 후 P3층. 익숙한 메시지를 보냈다. 유태석이 사라지기 전 받은 것과 같은 형식이었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도윤을 보냈다. 내 말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도윤은 봉투를 들고 그녀를 기다렸다. 비행기 티켓, 새 여권, 5만 달러. 태석에게 줬던 것과 정확히 같은 조건. 수사. 그녀가 물었을 때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떠나면 조사는 종료됩니다. 왜요? 왜 이혼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도윤은 나를 대신해 말했다. 서 회장님은 대칭을 믿으십니다. 유태석은 그의 신뢰를 배신했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윤은 내가 그녀에게 전하고 싶던 말을 남겼다. 강릉 별장은 여전히 당신 부모님 명의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단, 그건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달렸습니다. 나는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선택지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복수도, 정의도, 아무것도 완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내게 무엇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두었는지, 그 대칭은 아주 오래 남을 것이었다. 마지막 아빠, 그녀의 부모님, 거절하면 그들도 함께 무너진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비행기는 3시간 후에 뜹니다. 공항까지 바로 모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결정까지 5분 남았습니다. 도윤이 전했다. 예진은 봉투를 열어보았다. 사진 속 여성은 그녀였다. 하지만 여권의 이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비행기 표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행 편도 티켓이 인쇄되어 있었다. 현금은 정돈된 상태로 채워져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지. 예진이 혼잣말하듯 중얼였다고 들었다. 당신이 유태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답했다.
회장님은 항상 말하시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5분 후 예진은 검정 SUV 뒷좌석에 앉아 공항으로 향했다. 그 순간 도윤에게서 출국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드리운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도 계획은 정확히 작동했다. 민기준이 위스키 한 병을 들고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결말을 알고 있었다. 끝났나? 끝났지. 나는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하나가 남았어. 기준은 예상했다는 듯 물었다. 지민이야?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몇 달간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 내 신뢰보다 감정을 택한 거지. 그 선택에도 대가는 따르는 법이야. 혈육이잖아. 기준은 조심스러웠다. 혈연은 조건일 뿐, 신뢰는 선택이야. 나는 그녀가 일하던 비영리 단체의 후원을 조용히 끊어내도록 조치했다.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것이고, 핵심 사업은 중단될 것이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남겨두었다. 난 여전히 균형을 믿는다. 그럼 모든 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나면? 기준이 물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런던 진출, 사업 확장, 다시 앞으로. 그리고 덧붙였다. 혼자서. 신뢰는 사라진 자원이니까. 몇 주가 지나고 머서타워가 개관했다. 태석이 설계했던 건물이지만 그는 그 완공을 보지 못했다. 하예진도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리셉션 날 정치인, 재계 인사, 외교관들까지 모였고 나는 평정 속에서 인사를 나눴다. 그러다 웨이터가 다가왔다. 회장님, 누군가 리셉션 데스크에 두고 간 것입니다. 작은 상자. 카드도 없었다. 얇은 티슈로 감싼 한 개의 물체. 그것은 반지였다. 백금. 안쪽에 새겨진 단 하나의 문구. 우리 둘만이 아는 방식으로 새겨진 문구. 예진의 결혼 반지. 그녀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두고 갔던 것. 하지만 그 반지는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접근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메시지였다. 완벽한 승리는 환상이라는 경고. 누군가, 도윤일 수도 있고, 지민일 수도, 혹은 그 누구도 아닐 수 있다. 나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리셉션이 끝난 후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아 반지를 꺼내 위스키 잔에 넣었다. 반지는 잔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거기 있어라. 승리는 완전하지 않다. 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배신은 언제나 그늘을 남긴다. 하지만 나는 웃고 있었다. 작고 차가운 미소. 그들은 아직 나를 모른다. 내가 어떤 선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건 끝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다. 나는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받고 배신자들을 내 인생에서 지원했으니까. 하지만 그 반지가 도착했을 때 깨달았다. 끝난 게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세웠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나조차도 상처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거다. 믿음이 깨진 순간부터 나는 사람을 잃는 법만 배웠다. 예진도, 태석도, 지민도. 그들은 선택의 결과를 치렀지만 나 역시 혼자 남겨졌다. 사랑 없는 정의는 때론 공허할 뿐이다. 지금 내 앞엔 또 다른 반지가 있다. 다음 싸움이 올 거라는 경고이자 도전. 나는 준비되어 있다. 다시 증명해 보이겠다. 내 방식대로 끝까지.